이렇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등에 줄을 잡고 땡겼다 놨다 땡겼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리하겠어요? 푸틴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전장은 지배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소모전에서 푸틴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계속해서 투입된다 그러면은 최소 수만 명이 전사 내지는 부상을 당할 거다. 자,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서 굉장히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단 그 이슈 여쭤보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정확한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누가 이기고 있나요? 일단 러시아가 전장은 지배하고 있어요. 네. 전장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불안한 지배다. 불안한 지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거든요. 러시아는 한 1억 2, 3천 되고 그럼 인구로 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력으로도 현저하게 밀립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뒤에 미국과 나토가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뒤에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무제한적인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더 갈아넣느냐, 좀 험한 말로 이게 저하는 거지. 지금 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이 뭐 AI, 드론 위력을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많이 병력을 소모하느냐, 누가 많이 탱크와 장갑차를 소모하느냐, 누가 많이 포탄을 소모하느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의 기본 개념은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것 같지만 떨어지면 더 많이 주고 밀리면 더 주고 또 너무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면 그땐 푸틴이 핵을 쓰니까 덜 주고 이렇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등에 줄을 잡고 땡겼다 놨다 땡겼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리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푸틴이 불리하죠. 고립돼서. 그러니까 전장은 지배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소모전에서 푸틴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자, 지금부터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화면에 러우 전쟁 끝내기 어려운 비극적인 소모전 그랬죠? 자, 요 왼쪽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노란색, 짙은 노란색 그림이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네. 잘 보시면, 자, 이게 러시아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옅은 연두색이라고 그러나요? 요 색이 나토예요. 나토.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를 만일에 러시아가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유럽의 심장부가 뚫리죠. 거꾸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심장부가 뚫리죠. 네. 바로 어떻게 돼요? 모스크바가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운명은 뭐냐면 이러니까 유럽과 이쪽 이 동쪽 세력들이 지나가는 다리예요. 끝없는 침략 속에서 많은 비극을 당한 땅이 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두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은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요. 원래 나토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별로 안 좋아해요. 슬라브족이니까. 또 나토도 아니고 근데도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이걸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폴란드 위에면 이거 바로 독일이거든요. 자, 러시아는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토가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오른쪽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핵탄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미국보다 많군요. 훨씬 많아요. 자, 중국이 막 힘쓴다고 노력하죠? 네.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의 11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게임도 안 돼요. 그러면 러시아가 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을 당연히 쓰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기지도 못하고 끝없이 소모되는 전쟁인 거예요. 자, 전황을 좀 봐드릴게요. 자, 좀 복잡한데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러시아가 22년 2월 24일 날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2년 반이 넘었네요. 그렇죠. 요건 다음 날 전황이에요. 요게 우크라이나 지도거든요. 요게 조금 복잡한데 요걸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전쟁 전에는 요 빗금친 부분이 있죠. 네네네. 여기만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어요. 크림반도와 돈바스입니다. 그리고 전쟁 일으킨 이후에는 지금 요쪽을 다 칠해진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서던 커리도어, 남부 회랑이라고 그래요. 네. 요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 러시아하고 영토로. 요게 이제 저기고 현재 전황이고 다시 돌아가서 자, 다음 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빨간 부분이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이거든요. 요건 키이우 수도입니다. 바로 하루도 안 지나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전면적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3월 24일 한 달 지난 전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부를 이어버렸죠, 이제. 러시아가. 그리고 위쪽도 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이때 정말로 이제 우크라이나 미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 달, 2달 지난 4월 20일이 되니까 요 하늘색 지역에서 러시아가 모두 철군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남쪽으로만 요쪽 남쪽 회랑과 동쪽 일부를 장악을 했어요. 네. 왜 갑자기 이 수도 키이우 점령을 포기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쪽 부대는 전멸했어요. 왜냐,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침공한 지역은 말이 되는데 이쪽은 위로 돌아서 들어갔거든요. 이쪽 벨라루스 쪽으로.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면 크림반도 2014년에 점령할 때는
러시아군이 들어가니까 바로 함락당했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함락당했거든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치고 들어가면 왜냐? 우크라이나 안에도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아요. 심지어 야누코비치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러시아계인데 우크라이나인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제렌스키 대통령은 도망가고 친러시아 계열의 괴뢰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웬걸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토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부대가 2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괴멸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보급이 안 되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전선을 축소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축소. 그 다음에 요게 올해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 달인데 보면 이쪽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많이 회복했죠. 여기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만큼 회복했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이쪽 지역을 장악해서 이쪽 지역을 뺏겼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회복을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이제 10월 26일 현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 전선은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수미에서 보이지 않는 요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여기 쿠르스크라는 지역을 침공을 했어요. 8월 달에. 그래서 서울시 약 2배 가까운 면적을 점령했거든요. 그 러시아 놀랬죠. 우크라이나가 방어만 하다가 치고 들어가니까 파죽지세로 거의 서울시 2배 면적을 그래봤자 남쪽에 비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 하늘색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러시아가 탈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쿠르스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남쪽 서던 코리도와 남부 회랑이고 요 네모난 지역 있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으니까. 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거의 남한 영토쯤 돼요.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인데 요 수두자라는 요 지역 있죠? 하늘색. 네. 하늘색 유사한 색. 요 색깔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어. 서울시 한 배 좀 안 되는 면적이에요. 요 지역은 이제 러시아가 탈환한 지역입니다. 여기 쿠르스크예요. 여기에 이제 요 남쪽 전선이 교착돼 있고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게 요게 전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민군이 파병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북한이 러시아 용병이 이제 파병했는데 어느 정도 파병을 한 거죠? 지금 미국이 확인한 건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현재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네. 그러나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우크라이나 정보를 종합을 하면 10,000명의 일부는 바로 이 쿠르스크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미.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입했다는 설까지 있고 교전설까지 있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쿠르스크일까요?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메인 전선이잖아요. 주전선이잖아요. 근데 왜 여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푸틴이 입장에서는 남쪽은 점령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뺏겼잖아요, 땅을. 탈환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의 수호자, 올마이티 푸틴이라는 이미지로 살아왔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영토를 뺏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요 남부는 서로 공방 때문에 전황을 확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 고지전처럼 매일매일 사람만 죽어나가는 데거든요. 그러면 제렌스키가 여기를 왜 침공을 했느냐? 요 수두자가 굉장히 중요한 가스전이 있어요. 독일과 헝가리를 가는 그런 가스전의 주요한 공급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해버리면 지금 헝가리 오르반이 푸틴 말 잘 듣거든요. 이 가스 때문에 그래요. 독일도 지금 이 가스 예를 들어서 이걸 잠가버리면은 독일도 한 방울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쿠르스크 인근에는 또 러시아의 핵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을 하면 마지막에 휴전 협상을 할 때 땅은 작지만 이쪽 남쪽에 있는 많은 땅과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양쪽 다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수두자입니다. 이 쿠르스크. 그런데 이게 전선이 지금 가을이 되면 라스푸티자라고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거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동장군. 추위. 겨울 추위. 나폴레옹도, 스탈린도 이 겨울에 동장군 때문에 다 패배했다고 그러거든요. 맞아. 그럼 이제 대규모 전투가 어려워요. 교착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인민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유는 인민군 여기 간 이유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병력 소요가 많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북이 올해 6월 달에 조약을 맺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조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사 개입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 여기는 밑에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침공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들어가면 안 되죠. 위변이죠. 여기는요. 무력 받은 침공을 받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문이 간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에 어쨌든 러시아도 병력이 있을 텐데 굳이 이제 또 북한에 파병을 요청한 이유라, 그리고 북한도 러시아에 갖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뭐 서로가 목적이 다 있을 텐데. 이 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전쟁은 전쟁은 변한 게 없어요. 무제한적인 소모전이에요. 네. 전쟁 이후에 2022년 2월 24일 이후 한 2년 반 됐죠. 러시아 사상자가 60에서 70만이에요. 그러면 전사자와 이 부상자 비율이 2대 1이거든요. 20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만 9월의 경우에는 전투가 좀 치열했거든요. 네. 9월에 러시아의 하루 네. 병력 소모가 1200명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36,000명이잖아요. 네. 병력 자원이 없어요. 강제 동원을 1차 했는데 2차는 안 한다고 약속을 했고 1차 때도 반발이 많았어요. 그리고 강제 동원을 피해서 지금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주변에 카자흐스탄, 조지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데 가서 막 살아요. 그래서 그쪽 호텔비가 막 2배로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거대한 러시아도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끝없는 소모전에. 오죽하면 지금 1차 세계대전 때 무기까지 갖고 들어가서 싸우겠어요.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끝없는 소모전에서 병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라고 한 컨테이너가 한 2만 개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탄으로만 환산하면 155mm, 구경 15cm죠. 거의 1000만 발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하루에 10,000에서 3만 발 쓰거든요. 그럼 거의 북한 탄약에 의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한테 아주 소중한 그 무기 공급지였는데 네. 이제 어떻게 돼요? 병력까지 지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북한은 왜 갔느냐? 그러니까요. 일각에서 용병 달러 벌러 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화내요. 왜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단지 달러를 벌려고 지금 10,000명, 12,000명을 보냈겠습니까? 무기만 보내도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 그럼 뭘 보러 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경험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월남전 때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무려 32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그럼. 왜냐면 제대하고 피로감 교대해야 되잖아요. 아, 32만 명. 그럼요. 처음에 비둘기 부대, 공병대부터 시작해서 의무부대, 백호, 맹호, 청룡 전투부대가 갔거든요. 그때 안타깝지만 5,000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그리고 11,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아직도 고엽제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시내 가다 보면 고엽제 전후에 이런 차량 보시죠? 네. 그러면 지금 12,000명 갔잖아요. 근데 지금 전투병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뭐 아직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만일에 전투병이라면 네. 월남전은 게릴라전이었거든요. 네. 주로. 이건 전면전이잖아요. 한 달에도 10,000명, 20,000명 소모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10,000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소모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끝없이 보내야 돼요. 만일에 전투병이라면. 그럼 그런 무서운 결정을 했는데 달러 좀 받겠다? 그거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돈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아요. 6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병력을 보내면 안보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미국이 그 당시에 F4 팬텀 하늘의 도깨비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유명한 전투기예요. 잘생겼어요. 밀덕들이 아주 좋아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때 그게 세계 최첨단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 외에는. 지금으로 치면 F-35 라이트닝 스텔스기, 심지어 F-22 랩터에 비교할 정도로 위력이 컸던 거거든요. 그 전투기 1개 대대를 우리한테 무상 임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인데 그 69년부터 70년대 한 초반까지 우리 몇 년간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최강의 공군력 국가였어요. 일본도 게임이 안 되고 중공도 안 되고 소련도 게임이 안 되고 북한은 당연히 안 되는 그 정도의 당근을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바스토치니 러시아 우주기지 가서 회담을 할 때 제일 오래 머문 데가 수호이 전투기 공장이에요. SU-27에 35만 대는. 북한은 공군력이 없거든요. 네. 왜 거기 오래 있을까? 심지어 비행기도 타봤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니네 비행기 전쟁 끝나면 니네 공군력을 현대화시켜주마. 그 다음에 지금 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네 어쩌네 그러는데 핵잠수함 기술은 북한이 줘도 못 먹어요. 어떻게 하느냐. 호주가 오커스 아쿠스를 결성을 해서 호주, 영국, 미국이 영국과 미국이 핵잠수함이 있거든요. 너 기술 줄게 만들어. 이게 2022년이거든요. 소주 선진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핵잠수함이 언제 나오느냐? 2030년대 중반에 나와요. 근데 저 가난한 기술력이 없는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 좀 뚝딱 만들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더 무서운 건 뭐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주는 거예요. 전투기, 탱크, 네. 야포, 장갑차 이것들의 성능 개량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성능 개량 해주는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 인민군이 가서 현대전은 지금 정말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드론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도시전이나 네. 이런 복잡한 전쟁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노하우를 배우잖아요, 인민군들이. 우리가 월남전 끝나고 나서 한국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인민군도 갔으니 이제 북한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여기에 니네도 와, 빚 갚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자, 김정은이 받을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달러 몇 푼 받으러 갔다 용병이다? 그러면 너무 얕보는 거고 우리가 너무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받을 게 무궁무진해요. 거기다가 식량, 에너지, 비료. 이게 러시아의 3대 수출품이에요. 네.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김정은은 꽃놀이패예요. 인민들, 아무 죄 없는 병사들의 목숨을 규징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꽃놀이패인 거예요. 규징이 여긴다면 못 보내죠. 저 끝없는 소모전에. 근데 이 둘의 거래를 악마의 거래라고 표현하시던데. 악마의 거래죠, 악마의 거래. 왜요? 자, 왜냐? 일단, 인민군은 가면 아마 거의 학살당할 거예요. 전면전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간 부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게 11군단입니다. 폭풍군단. 후방에 있네요. 후방이잖아요. 전방이 아니잖아요. 4.25일. 얘네들이 3군단, 8군단은 서해 치고 10군단, 7군단은 동해 쪽이고 그 다음에 12군단, 9군단, 12군단은 이제 사실 8군단까지 3군단, 10군단 이쪽은 해안 방어고 이쪽이고 서해안, 동해안 8, 12군은 국경 방어. 얘들이 지금 전력이 제일 약해요. 왜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으킬 일 없잖아요. 그럼 전 가운데 있는 얘는 사실 후방 보충대 개념이에요. 엄밀히 보면 얘네들이 전력이 제일 세요. 4.25일이. 그렇죠. 그럼 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폭풍군단. 이 평방사가 제일 셉니다. 수도를 방어해야 돼. 그렇죠. 김정은 지켜야 되니까. 이 폭풍군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작전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육군이 바로 이번에 간 폭풍군단이에요. 자, 저격병여단, 경보병여단, 항공육전병여단. 요게 폭풍군단이에요. 해군은 또 따로 있어요. 공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편제들. 요게 이제 합치면 최대 20만이다 그래요. 그러면 요 폭풍군단인데 일단 여기서 지금 특수부대가 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특수부대는 누구냐? 네이비실, 우리 UDT, 그 다음에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병력은 얼마 안 돼요. 네이비실 한 명 양성하는데요. 수십억 원이 들어요. 아주 긴 시간. 아니 저렇게 폭풍군단만 해도 4만에서 8만 잡거든요. 4만에서 8만을 어떻게 그런 특수훈련을 시킵니까? 안 되죠. 북한 영화에 나오는 막 강목유도 맞고 막 그냥 뛰어 하늘을 날고 막 이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여기서 뽑은 최정예인 거예요. 이 부대는 누구냐? 자, 저격병 여단이라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나이퍼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소총 사단쯤 돼요. 네. 그러니까 중화기가 없다는 얘기죠. 경보병은 뭐냐? 몸이 가볍기 때문에 빨리 간다는 뜻이에요. 항공육전병은 뭐냐? 항공기로 투하되는 낙하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간 게 저격병과 경보병 여단 중심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친구들은 뭘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4.25일 여기서 전면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11군단, 이 폭풍군단 친구들이 도보로 산악행군을 통해서 내려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후방으로 침투해서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 올 거 아니에요. 후방을 교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탱크, 장갑차, 야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벼운 군장차고 그러니까 요즘의 경보병, 현대전 경보병은 누구냐면은 헬기로 빠르게 투하하거나 스트라이커 여단. 미국이 중화기로 무장하면 화력은 세지만 빨리 현장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집을 줄여서 가벼운 장갑차에 화포를 싣거나 헬기로 투하하거나 요게 경보병 개념인데 북한의 이 경보병 개념은 2차 세계대전 개념이에요. 그냥 총 하나 들고 미숫가루 차고 군장 메고 그냥 산악행군에서 이 친구들 밥 먹고 산악행군밖에 안 해요. 내려와서 후방을 교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면전이잖아요. 전면전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어도 모르는데 후방에 들어가서 교란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한반도는 산악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크라이나는 평원이잖아요. 노출 때면 다 죽어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 장갑차가 부서지는 거 보셨죠? 많이요. 맥없이.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탱크 장갑차가 없으면 그 광활한 평원에 전쟁을 못 해요.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 이 문제지 탱크 장갑차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전쟁이 안 돼요. 근데 이 경보병 여단, 저격병 여단은 탱크 장갑차 야포가 없다니까요, 중화기가. 그러면 전선에 투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멸당하죠. 러시아의 스톰 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스톰 제트라는 영화 있는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참 나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명이 전사하면 비극이다. 근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쉽게 말하면 인해전술. 인해전술이 스톰 제트 작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병력들을 보내 쭉. 장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전선을 보내. 그럼 저쪽에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있구나 총 쏘는 데가. 그 다음에 야포로 뒤에 쏘면 후방에 포기지가 어디 있구나. 이걸 파악하잖아요. 이 사람들 죽음으로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를 때리는 게 스톰 제트 작전이에요. 지금 인민군을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악마의 거래죠. 무한정 희생당할 거예요. 장비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보면은 무슨 우리가 영화는 특수대가 아니라 애때잖아요. 키도 1m 60좀 넘고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냥 그런 애들을 집어넣으니
이게 악마의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푸틴으로서는 이제 인민군이 왔다는 얘기는 용병들은 양쪽 다 있어요. 근데 전쟁이 국제전으로 공식적으로 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토와 미국도 병력을 지원하든지 무기를 더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푸틴으로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까 받을 게 많지만 그러나 이제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푸틴은 전쟁 범죄로 기소가 돼 있어요, 지금. 딴 나라 못 가요, ICC에서. 근데 거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범죄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사실 두 범죄자죠. 북한은 핵 개발로 국제적인 고립, 러시아는 전쟁으로 고립. 그럼 두 범죄자가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모로 악마의 거래죠.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도 전투병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다고 봐요. 네. 모든 상황은 전투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전면전에 투입될까 아직도 좀 반반인데 만일에 이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스톰제치 작전 같은데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인민군 30명당 러시아 장교 그다음에 통역 요렇게 해서 운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 슬슬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밀어넣을 거예요. 스톰제치 작전으로. 그러면 10,000명이면 제가 보기에 2-3달이면 전멸할 거예요. 길어야. 그러면 계속 투입해야 되거든요. 추가 파병도 계속 가겠죠. 지금 우리가 월남전 때 명장 최명신 장군 별 3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견된 김영복이라는 인물이 별 3개예요. 상장. 그런 인물이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안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에 전투병이라면 여기서 안 끝납니다. 만일에 공병대라면 여기서 끝날 수 있죠. 단위부대로 건설하고. 근데 전투부대라면 계속 전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끝없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투력이 계속 줄어드니까. 부대가 괴멸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입된다고 그러면은 최소 수만 명이 전사 내지는 부상을 당할 거다. 그러면 북한도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도 자식 하나 낳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독재 체제에서도 자식 앞에서는 푸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 어머니회라는 거거든요. 전사자들 엄마들이 모인대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북한이라고 반항 안 하겠어요? 그 다음 수만 명이 넘게 러시아에 참전하고 돌아온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비해서는 천국이고 자유국가거든요. 이 자유의 맛을 본 병사들이 전쟁 트라우마를 가졌는데 체제 동의의 요인이 안 될까요? 그래서 악마의 거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양쪽 다 자기 이익만 보면서 지금 큰 그림은 못 보고 아주 위험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민심도 흔들리겠네요. 아직은 제가 이제 평양에서 10월 하순에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탈북하신 분들이 선이 다 있어요. 통화되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남한에서 중국으로 전화할 수 있죠? 있겠죠. 근데 이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이 북한에 들어가면 요 중국 기지국 범위가 요 강변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중국 대포폰을 가지고 있으면 통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화를 한쪽 손에 들고 그 다음에 북한 전화를 한쪽 손에 평양으로 전화를 걸어요. 똑같이 스마트폰이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거꾸로 붙여요. 그럼 통화가 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붙이면. 간접 통화가. 그러면 자세한 말은 뭐 안 들리는데 한 60-70%는 통화가 됩니다. 직접 통화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통화를 이제 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평양의 소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요 11군단, 폭풍군단이 간 게 아니고 7총국이라고 있거든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공병국이에요. 8총국은 도로건설, 7총국은 건물건설이거든요. 군단급이에요, 둘 다. 네. 요 7총국이 갔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답니다. 이 7총국은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도 나가서 5만 명 정도 나가서 건물 다 졌어요. 러시아 건설 노동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러우 전쟁 이전에도 7천국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있는 NGO, 탈북민 NGO에서 확인했어요. 네. 사진도 찍어왔어요. 네. 그 7천국의 공병국이 러우 전쟁에 참가해서 후방에서 공병 작업을 했다는 보도도 일단 일부 나왔어요. 그러니까 7천국이 갔다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7천국이 갔다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죠. 건설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건지 아니면 실제 7천국이 갔는지 그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전사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민심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수만이 전사했다는 얘기들이 퍼지고 연락이 두절되고 하면 이제 민심이 동요하겠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